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3.1운동과 민족주의, 공화주의인데요. 사회는 한국중앙연구원의 정미량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사님께서도 이제 앞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박사님의 일제강점기 유학생, 제만조선인 교육, 또 다문화 교육 및 현대교육 문제 등에 관해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정미량 박사님과 함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춘천교육대학교 김정인 교수님도 무대 위를 모시고요. 오슬로대학교의 박노자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의 정병준 교수님, 경희대학교의 민유기 교수님, 센트럴 미시건 대학교의 호프 메이 교수님도 무대 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포럼의 이제 첫 번째 세션인데요. 여러분 6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세션의 사회를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미량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1세션의 주제는 3.1운동과 민족주의, 공화주의입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3.1운동의 민주주의 노선, 민족 자결주의, 민주공화의 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춘천교대의 김정현 교수님이시고, 두 번째 발표는 파리 강화회의와 3.1운동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이화여대 정병준 교수님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발표 시간은 20분, 그리고 토론은 10분으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 선생님들과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좀 시간을 지켜주셔서 3시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이신 춘천교대의 김정인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인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3.1운동이 이제 민족운동으로 앞서 신용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족운동으로 해석돼 왔지만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속에 있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가치와 어떤 실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주목해서 3.1운동의 민주주의 노선은 민족 자결 그리고 민주공화로 모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3.1운동의 원리와 노선으로서의 그 민주주의를 살펴보면요. 사실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독립선언서의 자주, 자유, 평등, 생존의 권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3.1운동의 독립선언서에서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고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듣고 만세를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는 1919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유교적인 윤리로 만약에 독립선서를 썼다면 돌아가신 왕과 살아있는 순종께 나라를 찾아들이기 위해서 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했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독립의 논리는 반드시 우리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해 바로 인류 평등에 속하는 하나의 일국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모든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게 너무 저희한테 당연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치차오가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조선 멸망의 최대 그 책임은 궁정에 있다. 왜냐하면 도장만 찍으면 망할 수 있는 전제 군주적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전제 군주적 국가에서는 국왕이 도장을 찍으면 망할 수 있었고 당시 1910년 일본은 이미 1889년부터 입헌 군주제 국가로 돌아섰고 1906년 청나라는 입헌 군주제로의 전환을 약속했지만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정을 고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시 중국의 지식인이었던 양치차오가 그래서 망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 찍은 도장이 가짜냐 진짜냐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적 가치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에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이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인들이 이 바로 민족의 자유와 생존권을 요구하며 만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가 지금 제 PPT를 못 봐가지고 PPT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약간 구성을 달리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혀 제가 볼 수도 없고
예, 근데 제가 그 앞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3.1운동에서는 사실 민족을 독립의 연대의식으로 풀어준 내적 논리가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선언서에 감동해서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서 거리로 나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 민주주의 원리와 노선에 따른 민족운동이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민족 자결의 독립을 추구한 점, 두 번째는 민주공화국, 즉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PPT는 김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님의 일제 아리랑으로 잘 알려진 김산이 자기 회고록인 아리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자신이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로 나서자고 1919년 3월 1일 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독립과 민주주의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어느 민족이나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우리는 무기를 들거나 폭력을 써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거부될 수 없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민족 자결 그리고 비폭력 그리고 이 민주공화의 길에 대한 주장을 잘 정리한 이미 3월 1일 날 김산이 들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족 자결의 길에서 보면 이 독립선언서들을 주로 주목을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장 주목되는 건 제가 사실 독립선언서 중에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28 독립선언서인데요. 28 독립선언서에서는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무단 전제이다. 그 다음에 부정하고 불평등한 정치다 이런 비판을 했고 조선인에게 참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지 않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구속한다. 행정, 사법, 경찰 등 모든 통치기관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일본 정복자가 인권에 반하게 노골적인 민족 차별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광수가 쓴 28 독립선언서 내용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3.1 독립선언서의 첫 번째 문장인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을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뒤에 바로 그것이 왜냐? 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은 민족의 독자적인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바로 첫 문장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결국 우리가 3.1운동에서의 주장들, 독립선서의 주장들이 이제 민족 자결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19년 3월 11일 날 중국 지린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 일각에서는 2월 1일 날 발표됐다는 역사학계 연구성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얼마 전에 서울시가에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이 3월 11일 날 중국 지린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는 아예 그 단어에 대한민주의 자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월 17일 연해주에서 사실 2월 25일 날 먼저 3.1운동 이전에 나흘 전에 발족했던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가 공식 발족하면서 17일 날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에도 보면 아예 일본을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나아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면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자는 독립수행에 나선 우리 편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3.1운동 당시 선언서에 나타난 민족 독립의 정당성 논리는 바로 구한국의 전제, 일본 제국의 전제 아래서 오랫도록 사모해왔던 민주주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민주주의에 따르면 민족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마땅히 독립해야 합니다. 이 주장에 동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시위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당시의 민족 자결에 대한 이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에 나온 시사용어 사전인 현대 신어서거에 보면 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세계 속에 존립하는 크고 작은 강하고 약한 여러 민족은 모두 각자 자유자결을 행한 권리를 가진 자이므로 강대 민족이 단지 약소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속박하는 것은 세계 평화상 허용되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세계 평화를 위하며
또 각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각자의 존립은 각자의 자결로 행한다는 주의가 민족 자결주의다라는 게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민족 자결주의인데, 잘 보시면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유자결도 있지만 세계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조선의 독립 없이 평화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동양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각 민족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3.1 독립선언서에도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 가치들이 이 당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독립운동 속에 녹아져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행복을 위해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가진다. 바로 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민족 자결주의가 독립운동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시 민족 자결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보편적 가치, 우리가 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를 민족 자결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에 대해 고영환이라는 지식인은 이것은 바로 국제적인 데모크라시다, 국제적인 민주주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용운 같은 경우에도 독립운동의 서에서 민족 자결론을 굉장히 잘 설명을 했는데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본성으로서 남이 꺾지 못할 것이며 또 스스로 자기 민족의 자존성을 억제하려고 하여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자존성은 항상 탄력성을 가져서 팽창의 한도, 즉 독립 자존의 길이 이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코 침해받을 수 없는 조선 독립의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조선인은 당당히 독립 국민의 어떤 역사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문명을 함께 나눌 실력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3.1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길게 쓰지는 않았는데요. 조소왕은 이 민족의 독립과 자유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의 요체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 3.1 독립선언서의 주장에 대해서 처음에 나왔던 한국은 독립국인과 한국 민족은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한국이라고 쓴 것은 당시 42년에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가령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자기네끼리는 민족혁명당이라고 불렀고 조선인한테 쓰는 문서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 국민당 정부에 연락할 때는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한국입니다. 그래서 조선인한테 여기 안 쓴 건데요. 바로 이 실로 한국 민족이 자결권을 실행한 최초의 장엄한 행동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민족 자결 원칙은 세 가지 결정적 권리를 갖는다. 첫 번째는 소속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떠날 수 있는 권리. 둘째, 이탈자가 자유로운 결정에 나라를 세울 권리. 셋째, 이탈자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정치, 외교, 군사 등 건국강령을 세우며 재차 타국에 부속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독립이라는 독립과 자유를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이처럼 3.1운동에서 지향했던 독립과 민주주의는 민족 자결주의로 집약이 되어서 만세시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윌슨이나 레닌의 주장에 호응했다라고 하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3.1운동 이후에도 민족 자결주의는 독립의 의지를 응축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윌슨이고 윌슨은 1919년에 민족 자결주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아까 그 필리핀 사람들 갔을 때 도망갔다고 했는데 원래 윌슨 대통령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고 백악관에서 모든 태국인을 다 내쫓았고 그다음에 평생 집권 4년 얼마나 인기였으면 4년밖에 못했는데 4년 동안 딱 한 번 흑인을 만난 굉장한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에 아까 도망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갔을 때. 그런데 이런 어떤 윌슨의 이런 단순히 윌슨의 민족자결, 레닌의 민족자결의 원칙만을 가지고 민족자결주의를 결코 축소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민족공화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주목했었던 것은 그 임시정부 수립운동인데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어서 이제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3.1운동의 결과라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말입니다. 3.1운동의 결과라는 얘기는 9년 동안은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망하면 해외에 가서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안 했느냐? 예, 그런 건 아니죠. 3.1운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3.1운동 결과처럼 해석이 되지만 4월 11일은 3.1운동의 피크는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였고 그 뒤로 운동이 약간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던 즈음에 인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사실은 절정기에 3.1운동 저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1운동 이전에 있었던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했고 박영만은 아예 무형정부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12년에 발족한 대한민국 국민의 중앙총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한일을 대표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가 되고자 이렇게 노력했지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임시정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로 다 해외 한인들을 아우를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노력에 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할 전후부터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시작돼서 우리도 지극히 정상적인 역사의 길을 걸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서도 권업회라는 한인 자치단체가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서 임시정부 이게 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1차 세계대전을 독립의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한인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런 문제들 해외에서 우리가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 특히 임시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임시정부가 있는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실 저희 임시정부가 나중에 이 개인 자기로 들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중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중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건 미국이 승인을 계속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당시의 정세와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해주에서도 대한광복군 정부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들어섰지만 곧바로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가 해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이 이길 것이다. 독일이 이기면 독일은 중국에서 산둥반도를 점령한 일본과 싸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과 한편이 되어야 된다. 근데 독일은 황제가 있네. 그럼 우리도 고종을 데려와서 망명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기획을 세웠습니다만 결국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 잡히고 그다음에 독일이 패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를 상하이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안민보의 내용입니다. 신안민보에서 그러니까는 이 신안민보는 아까 말씀드린 1910년 전후에 그 미국에서 나왔던 대한인 국민의 기간지인데요. 이 기간지에서 바로 이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이제 주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하고 그 임시정부는 적어도 헌법을 제정하고 민정에 부합해야 하고 이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1910년 8월 29일로 이제 황제 나라는 사라졌고 이제 국민의 나라가 됐다라는 내용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용은 굉장히 그 유학자들의 그 어떤 논리로 이제 쓰여져 있긴 한데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천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것은 최초의 임시정부 과연 어디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도 그 실체를 인정했던 단체가 바로 연해주에서 만들어졌던 대한국민의회인데요. 이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1917년에 러시아혁명이 있고 러시아혁명 이후에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이 한인들이 전로한적회 중앙총회를 만들었고 그 총회에서 대한국민의회를 수립한 것은 1919년 2월 25일입니다. 3.1운동이 있기 나흘 전에 먼저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로서 이제 수립이 됐고요. 공식적인 출범은 3월 17일 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한성정부 수립운동입니다. 최근에 한성정부와 관련된 유적지를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성정부 수립운동은 정말 운동입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번의 대표자 회의라든가 국민대회를 열어서 공식 선포를 하려고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성정부가 알려진 게 된 것은 한성정부의 내각 명단이 이 외국의 신문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중국에도
이 실체라기보다는 이 명단이 알려지게 되고 이건 이제 미국까지 가게 돼서 이승만은 자기가 이 집정관 총재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지만 영어로는 프레지던트라고 하고 이제 다녔던 것이 나중에 논란이 되긴 합니다만 이 한성 정부라고 하는 것은 명단으로서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그 명단 자체가 갖는 그 어떤 정당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임시정부 통합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한미국 정부 선언서인데요. 이 신한민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수립 뭐 흡수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성 정부와도 함께 이렇게 결합을 해서 같이 국내 임시정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다 그게 실패하니까 상하이로 가서 이제 거기 결합한 것으로 아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3.1운동이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많은 이 전단 정부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실체는 없는데 계속 임시정부와 관련된 많은 그 삐라들이 이제 팜플렛들이 이제 전국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조선민국이라든지 대한민간정부라든지 고려임시정부라든지. 근데 이제 바로 이 모든 전단 정부의 특징은 모두 공화제를 표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을 복구하자는 주장을 했었던 정부는 정부의 전단 정부라고 하는 곳에는 없었다는 점이 이제 주목이 되고요. 왜 이렇게 모두 다 공화정을 주장했느냐는 좀 더 정치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도 바로 한국에서 이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2월 말에 천도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기독교계가 현순 목사를 상하이에 파견을 했고 상하이에서 현순 목사는 사무소를 차리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임시정부 수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의정원을 먼저 설립하고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1948년도에 재헌의회 선거를 해서 재헌의회 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선출된 뒤에 재헌국회를 설립하고 국회가 정부 수립에 나섰던 거랑 똑같은 과정을 이미 19년에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매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정부가 의정원이 수립되고 의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0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낮 오전 10시까지 딱 12시간 동안 나라를 만들었는데요. 밤새워서 만든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부에서 임시헌정이 선포됐는데 이 사진은 이제 그 가운데는 안철호 선생님을 보여드리려고 앞줄에 가운데 계신데요. 1920년에 신년 축하 임시정부 신년 축하에서 한 말씀인데 이 안철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황제이다. 국민 주권자 모두가 황제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읽어주면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라임 같은 게 있습니다. 있어. 뭐 대한나라에서 관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만 금일은 2천만 국민 모두가 황제요. 제국 모두가 황제요. 황제란 무엇이요? 주권자를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 외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랩으로 만든다고 저한테 농담을 할 정도인데 굉장히 이 아주 대조적인 그 화법을 써서 국민이 주권이라는 걸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에 시작된 임시정부 수립 운동은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3.1운동 과정에서 인민들은 세계를 향해 더 이상 왕의 나라를 원하지 않으며 스스로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독립국가를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한민보에 따르면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내용, 민주공화제 선포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기뻐했다. 이렇게 인용을 해놨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3.1운동 이후에도 끊임없이 독립과 민주주의를 꿈꿨는데요. 처음 시작한 거랑 똑같이 마지막에 김산이 했었던 이야기를 보면 일제 시기에 우리는 비록 달성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든 조선인들은 오직 두 가지를 열망했다. 독립과 민주주의. 실제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 결혼과 연애의 자유,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유,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자유.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 자유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높은 차원의 자유를 요구했고 그런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의 희망 속에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독립이 되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오래된 미래를 갖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정인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발표문은 바로 3.1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 노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르이 오슬로 대학교의 한국학과 교수이신 블라디미르 티오노프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블라디미르 티코노프 박노자입니다. 제가 김정인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인 선생님께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었고 3.1 운동이 이제는 내셔널리스트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내셔널리즘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셔널리즘은 아주 크고 고칠게 분류하자면 전적적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에스닉 내셔널리즘하고 정치적 political nationalism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물론 3.1 운동 과정에서는 민족의 소사도 대대적으로 분출이 됐고 그거는 민족 억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연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김정인 교수님께서 매우 적절하게 언급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하는 정치적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설립하려는 그 의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내셔널리즘이 3.1 운동의 하나의 커다란 뜻이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은 확인하신 겁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이 주장을 조금 또 연장선상에서 그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려는 차원에서 약간의 이제 말씀을 또 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20년대 초반에 개벽지라든가 그 당시 잡지에서의 사회주의 같은 말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사회적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주의는 민주자유주의고요. 그곳 나아가서 사회 경제 생활까지도 민주화시키는 게 사회 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다. 사회주의에 대한 초기 이해 틀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1 운동이 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한 만큼은 일반적인 소위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민주주의도 어쩔 수 없이 간과하지는 않았을 거고 방금 김정인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조선 독립의 소망의 한연훈 스님께서 이제 옥중에 쓰신 거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읽는 것인데 정의와 인도, 즉 평화의 신이 독일의 군민과 손을 잡고 세계 군국주의를 타파한 것이다. 그것이 꼭 전쟁 중에 일어난 독일의 혁명이다. 독일 혁명은 사회단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요래가 오래되고 또는 노시의 혁명의 자극을 받은 바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연훈이 옥중에서는 독일 군국주의뿐만 아니고 영합국, 신정국의 군국주의까지도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전쟁을 멈추게 한 사회당, 그러니까 독일 사회민주단의 급진파에 대해서 상당히 근전적인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각, 그러니까 3.1 운동 지도자 일각에서는 일반적 소위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급진적 민주주의로서 그 당시의 신취식 체제로서의 사회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임시정부 홍장을 쓰신 조수환 선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수환 선생 같은 경우에는 파리 강화 회의 이제 참석을 하지는 못하고 그랬지만 구합화 각국의 이제
다니면서 사회당, 사회민주당 지도자 만나고 본인도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사회민주주의자, 사민주의자로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고, 그리고 예컨대 그 유명한 삼균 사상의 균리권, 그러니까 견제의 균등 이라는 것도 사민주의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적어도 지도자 일각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3.1운동 공부를 처음 했을 때 이제 소련에서 했던 거고, 거기 이제 주된 자료가 샵시나 선생이라는 분의 3.1운동에 대한 50년대 초반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샵시나라는 분이 견선에서 일제 말기에 그 소련 연사관에서 남편이 근무하면서 박헌현 선생님, 또 이제 해방 직후에 박헌현 선생님하고 교류하면서 박헌현이 이해한 3.1운동의 뜻을 이제 샵시나 선생의 이해도 크게 봐서 박헌현의 이해를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샵시나의 논문을 보면은 가장 크게 간주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나중에 그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가 된 차근봉, 노동자 또는 철도국의 노동자들이 발광 깃발을 들고 시위했다는 사실이라든가, 그러니까 초기 노동운동 그리고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진 그런 초기 노동운동이 3.1운동과 결합됐다는 부분, 이거는 샵시나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좀 지나치게 말하자면 형식 이산으로 간주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방향으로도 우리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임시홍전의 8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민주공화제이긴 하지만 구황식을 우대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구황식 우대라는 부분이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예컨대는 그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김만겸 같은 사람이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쓴 글을 보면은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만큼은 임시정부는 조선민중의 열망에 제대로 산응하지 못하는 다소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이제 이동희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는 이동희를 비판하면서 특히는 이 구황실 우대 문제를 가지고 그랬는데, 이 구황실 우대 조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삽입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그 언급하신 대동 단결 선언, 그러니까 17년도에 이제 발표된 대동 단결 선언을 보면은 거기에서 사인한 사람들이 뭐 목사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입양이 되어서 자란 김규식 선생 제외하고는 박은식, 신채호, 조선 이런 분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유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신 유교 지식인 출신들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소위 지사 인인, 그러니까 뜻을 갖고 자비스러움, 그러니까 오진 인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그런 지도자들한테 이끌려야 할 인민들,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구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분들은 그 당시에 세계적 대세로서의 민주주의를 분명히 받아들였고,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살면서 국민당 계열의 신문 기고도 하고 대체로는 신해현면의 이상에 크게 공감하는 그런 노선으로 가고, 아까 조소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민주의자로 자기 정치적인 정체성을 재규정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면서도 예컨대 그들이 담론 차원이 아닌 실천 차원에서라도 이와 같은 유교적인 봉바탕이 어떤 방식으로 예컨대는 작용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20년대 공산주의자들의 이제 문건을 보면은 거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양방 공산주의자입니다. 예컨대는 화요회 쪽에서는 서울파 김사국
뭐 실제 양반 출신이기도 했고 유교학자 출신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을 대표적인 양반 공산주의자로 지목해서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담론적으로는 공산주의자가 돼도 실제로는 실천, 실생활에서는 과거 성리학적인 그 과거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 그러니까 담론과 실천의 차이. 우리는 예컨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뭐 최근에 뭐 80년대 학선 운동에 대해서도 가끔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민주주의가 나중에 한반도 땅에서 겪은 여러 가지 고난들, 굴곡들, 왜곡들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정체적으로 펼치신 주장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공감을 하고 좋은 논문 쓰시고 발표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토론해 주신 박노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민주주의 노선 속에 3.1운동의 민주주의 노선 속에 좀 더 급진적인 요소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구황칠 우대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유교 지식인들의 독립운동가들이 민주주의 인식 실천하고는 어떠한 뭐 영향이 있었느냐, 영향 상관관계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서요. 다음 질문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하고 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파리 강화회의와 3.1운동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정변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정병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3.1운동과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 강화회의가 3.1운동의 중요한 외적인 동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인들에게 파리 강화회의가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는가에 대한 정리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삽하게 글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 파견을 시도한 것은 1918년 말부터입니다.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은 19년 1월에 개막해서 약 6개월 정도 진행됐고 승전국들 중심의 회의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패전국의 식민지와 피지배 민족들이 많이 해방됐고요. 유럽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 헝가리 독립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뉴스가 됐습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던 러시아가 사실은 가장 많은 땅을 잃은 나라가 됐습니다. 스칸디나비아나 발트 연안의 국가들이 독립됐고 대부분 1919년에 독립한 나라, 18년 19년에 독립한 나라들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던 아프리카나 중동의 질서 역시 변동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국내에서 대표를 파견하려고 했고 이러한 자그마한 조약들이 그런 시도들이 결국은 상호 연쇄작용을 벌이고 공명작용을 벌여서 결국은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이라고 하는 대연쇄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나 파리 강화의 개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운형과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하려고 했고 유일하게 대표를 파견하는 데 성공한 조직입니다. 앞서 신영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과 10명 남짓한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해놨습니다. 제가 신한청년당과 여운형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이 사람들이 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3.1운동이 있기 이전에 그런 민족적 대사변이 있기 전에 주체적으로 굉장히 정세를 잘 파악하고 굉장히 의지적으로 그리고 용감하게 자기 인생을 걸고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을 만나서 독립청원서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밀러드라고 하는 언론인에게 또다시 청원서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자 김규식을 특별하게 신한청년단 대표로 선출해서 파리로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파리로 가는 김규식이나 파리로 김규식을 보내는 신한청년당의
10명 남짓한 청년들이 가졌을 기대나 희망이나 혹은 그 뒤에 자리 잡았을 두려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 이전에, 아니 3.1운동 이전에 파리 강화회 청원서를 제출하고 김규식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3.1운동계의 한국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현실적 징표였습니다. 김규식이 파리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3.1운동이 거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규식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 파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파리 강화회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민국민회에서 이승만을 비롯한 사람들을 파리 강화회 대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재미 한인들은 1917년, 18년에 뉴욕에서 개최되는 소약국 동맹회의라고 하는 곳에 대표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 한인들이 약 7,000명 가량 있었는데 하와이와 본토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7,000명도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대표를 파리에 보낼 때 제일 큰 문제가 돈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표자들로 선정된 사람들이 굉장히 내키지 않아 있습니다. 이승만, 정한경은 다 파리 강화회에 가봤자 현실적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선택지가 뭐였냐면 위임 통치 청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대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던 신한회의 김원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의친왕과 주미공사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부 이런 곳에 결의문을 제출했고 파리 강화회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블라디보스톡의 국민회의도 윤회와 고창희를 파리 강화회에 파견하려고 했고 국내에서도 유림들이 파리 장서라고 하는 연대 서명한 문서를 파리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민지 약소국들도 파리 강화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패전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승전국의 식민지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아까 얘기된 것처럼 자크루르와 와푸드당이라고 하는 당이 이제 이집트 혁명의 주체가 되고요. 베트남에서도 나중에 호치민으로 알려진 응우엔 아이콕이라는 사람이 안남인민의 요구라고 하는 청원을 파리 강화회에 제출해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실망해서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인도에서도 1차 대전기에 자치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났고요. 이 사람들도 파리 강화회 참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역시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산동기권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1차 대전이 종식되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신생국가들이 독립하게 되고 세계 대개조나 공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로 인정됐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대들이 결국은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전후 체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파리 강화회의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해외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강제 병합 이후에 독립 전쟁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갖게 됩니다.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결정적 시기를 맞아서 일본과 싸워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신해 혁명이나 1차 대전, 러시아 혁명, 파리 강화회의 등이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포착적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대전기에 14년에는 독립전쟁론이 그 다음에 1차 대전 중에는 신한혁명당이 고종을 중심으로 17년에는 대동단결선언이 그리고 17년에 소약국 동맹회 이런 사람들이 다 1차 대전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윌슨의 14개조는 인지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용어와 비슷한 얘기를 쓴 것은 김규식과 신규식이 우드로 윌슨에게 쓴 프랑스어 청원서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1한국 유학생들은 굉장히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강화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종전 이후에 특히 18년 11월에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난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나 파리 강화회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 한인 사회에서도 1차 대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상당히 의외로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재미 한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 일은 비밀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게 외교 독립론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시한 것은 파리 강화회의보다는 소약국 동맹회라고 하는 회의에 중점을 뒀고요.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은 윌슨을 강조했지만 민족 자결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비밀리 취급했고요. 민족 자결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년 1월에야 신한민보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리 강화회에 대한 외교가 공개되었으니까 사실은 재미 한인들이 파리 강화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좀 시차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럼 파리 강화회를 어떻게 가지고 인식하고 있었느냐? 일본은 1차 대전의 연합국이고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전쟁 전개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보면은 18년부터 19년 초반에 100건 이상 파리 강화회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보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만을 보더라도 18년 1월에 처음으로 보도가 됐고요. 11월에 가면은 민족 자결주의가 조선과 무관하다. 사실은 이 기사가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조선인들의 기대를, 한국인들에 대한 기대를 역설적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기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3.1운동 직후에는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유명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3.1운동의 지도부인 권동진, 오세창, 최린, 이승훈, 박희도 이런 분들의 공판 조서를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정보를 매일신보에서 봤다. 그래서 조선도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서 독립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다 쓰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국내와 해외를 따져보면 국내에서 더 역설적으로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기대를 매일신보나 일본 정보를 통해서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윤치호 일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세히 해서 읽지는 않겠지만 재미 한인들이 파리 강화회 대표를 파견하라고 한다. 소약국 동맹회에서 독립청원서 이런 게 송부됐다. 또 국제혁명이 출범하고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된다. 국내 대표로 윤치호 자신 보고 나가라고 한다. 그것도 뭐 여러 사람이 윤치호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윤치호는 거절합니다. 왜? 우리가 대표권이 없다. 그리고 실력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호소나 청원이나 청원으로 독립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망한 일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운동계 윤치호가 보여준 굉장히 냉소주의적이고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도 3.1운동기에 전후한 시기에 여러 종류의 정보가 전해지는데 연희 전문의 김원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생운동 지도자죠. 이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윌슨의 정의 인도주의에 따라서 조선을 위해 진력할 것이다. 우리들의 희망인 자유평등한 공화정치를 구가할 날이 멀지 않다. 또 서울 지역의 소문은 파리 강화회에 이승만이 대표로 간다. 황해도 부자가 3만 원을 냈다. 평남에는 재미 한인이 대표를 파견하려고 하고 이승만이 윌슨의 친구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실은 파리 강화회나 민족 자결주의, 윌슨 대표 파견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굉장히 사실 이상으로 증폭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사들이 국내외로 드나들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결국은 신한청년당이라는 조직이 네트워킹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한청년당의 활동은 윌슨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김주식을 파견하고 국내 밀사를 파견했는데 이 조직은 동제사라고 하는 제중 독립운동의 오랜 조직과 기맥을 상통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해 샌프란시스코 동경을 연결한 밀사들은 동경 유학생들한테도 이런 정보의 네트워크가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뉴욕, 중국, 상해, 북경에서 벌어진 독립운동 소식이 동경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용은 여원형이 도착을 했고요. 동경 유학생들이 미주 운동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북경에서 이광수 그리고 상해에서 장덕수가 도착해서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움직임을 알게 됐습니다. 장덕수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16년에 와세다를 다니다가 신하동맹당이라는 일종의 국제 정당을 만들었는데요. 반제국주의 연대입니다. 18년 5월에 중국에 가서 여원형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맺고 신한청년당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청원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상해를 떠나서 동경에 도착해서 28 독립선언의 주역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 장덕수와 함께 신화동맹당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서울로 떠났습니다. 장덕수가 한 역할은 뭐였느냐? 결국은 중국과 동경의 제일 유학생들 사이에 독립운동의 네트워킹을 하게 된 거죠. 김규식이 파리강화에 가고 있다. 이승만도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광수가 북경과 동경을 오고 갔는데 이 시기에 사실은 이광수의 행적은 허영숙이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일종의 애정의 도피 행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광수가 한 행동은 북경에 가서 일종의 파리강화의 대표 파견을 위한 북경회의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광수가, 상해에선 장덕수가, 노령에선 양기탁이 와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다. 양기탁 선생은 18년 12월에 북경에서 체포가 되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수는 제일 북경을 거쳐서 동경에 가서 28 독립선언을 기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상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당의 기관지인 신한청년의 주필이 됐습니다. 또한 제일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송계백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선언서를 가지고 와서 국내 독립운동 지도자들에게 전달을 했고 또한 독립 자금을 받아가서 28 독립선언문이나 결의문, 민족대의 수립 청원서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믿기지 않는 독립운동의 네트워크, 연계, 연대 이런 것들이 3.1운동계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를 연결한 것은 신한청년당의 밀사였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김규식 선생만을 파리로 파견한 것이 아니라 국내로도 밀사를 파견하고 일본으로도 밀사를 파견하고 노령으로도 밀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즉 신한청년당의 제일 중요한 활동은 뭐였냐면 파리강화의 대표를 파견하고 그것을 후원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밀사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표적인 분이 선우역입니다. 평안도에 들어와서 백오인 사건 그리고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양전백, 이승훈, 남강학교죠. 그리고 길선주 이런 분들을 만났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3.1운동기 기독교 평안도 지역 독립운동의 주력이 됐습니다. 김철이라고 하는 분은 서울로 들어와서 천도교 측과 만나서 손병희 선생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로 했고요. 또한 기산도 광주의 기산도를 만나서 독립자금 출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밀사의 파견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기획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규식의 친척이던 부인이던 김순애 여사와 서병호 선생도 국내에 들어와서 부산, 대구를 거쳐 서울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또한 몽양 여운형 본인은 간도와 노령에 가서 제일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보니까 이미 독자적인 파리강화의 대표 파견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일본과 조선, 중국, 러시아와의 연락 연대를 통해서 상해, 도쿄, 샌프란시스코, 서울이 연결되는 연계망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19년 1월부터 천도교와 기독교가 3.1 운동을 준비했지만 해외에서 잘 짜여진 네트워킹이 그것을 촉발하고 활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1운동의 기원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처음 28 선언이 있었을 때 제국의회는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시작되자 하라 수상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3.1운동의 여러 가지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결국은 재미 한인과 제중 한인이 파리강화의 대표를 시도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와 동경 학생들이 운동을 하게 됐다. 그 밖에 고종의 사망과 외국 선교사들의 연계가 파리강화의 이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제 국내에서 총독부는 헌병대가 리포트를 만들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3.1운동 이전에 28선언, 3.1운동 여러 가지 일을 쓰면서 결국은 1차 대전 종전과 민족운동의 정황 등이 국내에 전해져서 결국은 이런 대소동, 폭동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1운동과 선교사들이 관련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미국 총영사던 버거 홀츠 같은 사람이나 에비슨이
3.1운동의 배후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주한 미국 총영사관은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대비 문서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세 종류의 힘들이 작용을 했는데, 하나는 고종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시대, 국가의 종말에 대한 애도의 분위기, 절망의 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망은 있었지만 3.1운동 과정에서 대한제국 부활이나 군주 중심의 독립운동 방략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나타난 것은 대한제국에서 발원한 망명정부가 아니라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임시정부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9년 만에 대한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상해에 모여서 자신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의 완벽한 종점이었고 한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역사의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희망의 동력입니다. 독립과 공화정 혁명의 시대, 세계 대개조나 정의 인도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세계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한 것이 해외 한인들의 독립운동의 네트워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천도교와 기독교 학생계의 대대적 독립운동 준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운동의 좌표는 뭐냐? 한국인들이 비극적인 자기인식, 절망적 자기 정체성,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극복하고 능동적이고 자주 독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획득했다. 일본 제국주의와 세계를 향해서 이걸 표출했다. 이게 가장 큰 성취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신감과 자긍심을 회복해서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독립운동이 모두 3.1운동을 모두 기준으로 삼게 됐고 자신들의 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점이 3.1운동의 최고의 성취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승계자로 자임했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의 계승자임을 헌법에 명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병준 교수님께서는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파리 강화회의, 그리고 윌슨과 미국, 그다음에 기독교라 만국공법에 따른 전응의 인도에 따른 독립의지, 이런 것이 어떻게 존재했었는지에 대해 국내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바로 이 3.1운동의 민족적 교훈 또는 중요성, 좌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자의식, 비극적인 자의식, 절망적인 자기 정체성이 극복되는 계기였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서 또는 세계를 향해서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천명한 민속사서 쾌거였다라고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이 토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각 10분씩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희대 교수이신 민유기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희대 사학과의 민유기입니다. 학술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연락을 받기로는 토론문까지 이 발표 자료집에 실리는 줄 알았는데 실리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사실 토론문에 이제 몇 가지 유럽에서 발견된 그 사료를 일부 좀 이렇게 첨부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일단 정병준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 3.1운동의 외부적인 주요 통인인 파리 강화회의와 독립운동 세력들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 토론문이 있어서요.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서는 먼저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약소국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그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앞부분에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국내외 한인들이 1차 대전 민족 자결주의 파리 강화회의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어떤 대응들을 하려고 했는가를 분석하셨고요. 이어서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 샌프란시스코, 블라디보스토크, 도쿄, 서울, 상하이를 이어지는 독립운동 세력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3.1운동의 원인에 대해서 일제의 어떤 분석을 소개하셨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제 3.1운동의 어떤 시줄과 낫줄이라는 표현 속에서 고종의 서거라는 국내적 계기, 1차 대전 종식과 민족 자결주의, 파리 강화회담이라는 국제적인 계기, 이런 계기 속에서 독립운동 진영의 주체적인 어떤 실천, 이런 그 양상들을 잘 이렇게
발표해 주셨고요. 아울러 이제 맨 마지막에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소위 신민에서 국민으로 전환되는 어떤 민의 탄생 시점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3가지 정도 좀 보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논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발표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하신 일제 3.1운동 기원 파악에 관한 소개해드립니다. 1장, 2장, 3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파리 평화회담 국제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의 국내 독립운동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 계속 잘 설명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기원에 관한 얘기들은 전체 맥락에서 약간 좀 뭐 별다른 어떤 또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파리 강화회의와 3.1운동을 더 잘 갈무리하면서 이렇게 글이 좀 마무리되면 더 그 선명한 어떤 글의 논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왜 이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고종의 서거에 이제 뭐 한국인들이 애통했지만 3.1운동 과정에서 결코 뭐 제국의 부활이라든지 왕조의 복구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서양 역사학에서 이제 20세기 중반에 그 칸토로비치라고 하는 독일의 미국인이 제시했던 유명한 태제가 있습니다. 왕의 두 신체라고 하는 어떤 태제인데 왕은 자연인으로서의 생물학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국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종이 서거한 것은 일단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서거임과 동시에 고종이 가졌던 국체,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황제였고 그 전에 조선 왕조의 어떤 왕으로서 그 신체와 실체가 이제 사라지는 어떤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지향적인 회한이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희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인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화주의, 뭐 이런 민주주의 이런 개념들이 3.1 운동을 전후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의 역사에 약간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해혁명 이후에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그 공화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과 수용과 이런 것들이 아마 3.1 운동으로도 전후로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3.1 운동 이전에 혹은 직후에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세력의 그 공화국 이념에 대한 어떤 수용의 여부 정도를 혹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글을 그 발표하시면서 파리 평화회의하고 3월 1일 뭐 3.1 운동 시기가 이제 3월 정도 이제 끝나는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김규식이 파리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뭐 시작하면서 3월, 4월, 5월 계속 이제 활동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3.1 운동이 어느 정도 국내에서 좀 진정되는 국면 이후에,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에 5월, 6월에 국내 어떤 독립운동 진영들이 실제로 그러면 파리에서 김규식의 어떤 구미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던가, 인식했는가 이런 것을 좀 그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3가지 정도 질문입니다. 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프랑스사를 전공하고 있고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어떤 학자입니다.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이 토론을 맡게 된 것은 실은 이제 제가 그 영국과 프랑스의 수많은 그 국내 미공개 그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김규식 일행을 도운 유럽의 지식인들에 관한 그 책을 하나 집필 중에 있습니다. 뭐 올해는 힘들겠지만 아마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한 여러 가지 이제 유럽의 사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좀 보충 질문들, 그 논평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일본은 그 한국인의 파리 평화회의, 파리 강화회의 참가를 좀 우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9년 1월 3일자 그 파리 주재 그 일본 대사관에서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한국인의 프랑스 입국을 거절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서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의 그 영국 조계의 해군 정보 장군들이 싱가포르를 통해서 영국 외무부나 국방부에 보낸 그 문서들을 보면 이미 이제 고종 승하 이후에 그다음에 2월 말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대규모 반일 항일 시위가 그 일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일본이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상해에서의 한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영국에게 어떤 추후에 소란을 어떤 진정시킬 어떤 협조를 그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 파리 평화의 한국인의 어떤 뭐 그 참가와 3.1 운동에 대해서 사전에 뭐 다들 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실천의 그 행위들이 역사의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서 표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김규식의 어떤 구미위원회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제 발표되었던 여러 그 논저들을 보면 뭐 아주 높은 평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 회의 참가가 불가능했고 이후에 이제 외교 노선을 통한 어떤 독립의 어떤 운동 방향도 이제 이후에 이제 바뀌게 되죠. 그렇지만 유럽 현지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료들을 뒤져보면 김규식이 파리에 도착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부터 유럽 언론에서 한국의 사항들의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3월 19일자에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어떤 만세운동에 관한 보도가 나왔고 3월 20일, 3월 21일 계속해서 이제 주요 언론의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그 김규식이 파리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각국 어떤 그 대표단들을 만나서 청원서를 전달하는 최초의 활동들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리 평화회담에서 그 김규식의 어떤 구미위원회 활동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 때 만들어진 인권동맹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주요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그 조불 우호 협회, 한불 우호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프랑스 정계에, 의회나 대통령에 계속해서 조선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는 활동들을 또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규식의 어쨌든 파리에서 활동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어떤 중요한 외교적인 어떤 민족사적인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서양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내외 독립운동의 네트워크는 상당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규식이 4월 말일경에 파리에서 인쇄해가지고 수백 부를 뿌린 팜플렛이 있습니다. 불어로 된 팜플렛인데 한국의 독립과 평화라고 하는 팜플렛입니다. 그 팜플렛에는 사진이 한 10장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5장이 제암리 학살 사건에 관련된 것이고 한 장이 이제 3.1 만세 운동 시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암리 사건이 4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주 만에 파리에 있는 김규식 일행에게 사진이 전달되고 그게 인쇄되어서 유럽의 여러 하여간 그 파리 평화회의 참석한 각국 대표단에게 뿌려질 정도로였기 때문에 당시에 하여간 이 국내외를 연결하는 국내외 어떤 그 독립운동의 네트워크는 상상 이외로 더 막강한 어떤 그런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토론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서양사학자들이 이제 각국의 자료들을 계속해서 이제 외교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문서를 막 뒤지면서 조금씩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사 연구자들과 서양사 연구자들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협동 연구가 향후 기회가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유희 교수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3가지 질문해 주셨고요. 첫 번째, 3.1운동 전후의 공화국 기념 수용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나온 일본의 3.1운동 기원 문서. 이거가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말씀이셨고, 세 번째는 김규식 구미위원회가 그 이후 4, 5월 달에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세력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3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자이신 토론자이신 센트럴 미시건대 교수이신 호프 엘리자베스 메이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from Chairman Han. It's an honor to share this very important moment of international history and ethics with you. I do have some slides. I don't know if we can call up the slides. And actually, I'm going to be adding to the comments about Kim Kyu-shik, fortuitously, and this global networking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You can probably tell that I'm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re are materials in the United States that show what Kim Kyu-shik is doing while he's in Paris. This first telegram is it's not related to Kim Kyu-shik. I don't know if you can read it. But the very last sentence, and this is sent from An Chang-ho to So Jae-pil on March 9th, 1919. And it says, the very last sentence, we want you, So Jae-pil, to go to Paris to help our delegates. So also within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people who wanted So Jae-pil to go, but he did not want to go. Like Yoon Chi-ho, we've talked about him this morning and this afternoon.
Sojay Pill thought that this was not a good idea. So I just think that's an interesting addition that in the United States it was not unanimous whether or not going to Paris was a good idea. So there's the sentence that's highlighted. The sort of background, my objective with all of these materials, the first panel, we talked about that this is not just about self-determination, this is also about a movement for democracy. And I also want to add that when you look at Woodrow Wilson's 14 points, it's really about international justice. And self-determination was seen to be a part, given the evolution of thinking and of spirit, self-determination was seen to be an essential part of justice. But amongst Wilson's 14 points are the creation of a new court to hear complaints. That's his 14th point. So there's this movement for global justice that's going on in the background that I want to highlight, and you can see Kim Kyu-shik is aware of that. This first telegram is from April 7th, and it is from Kim Kyu-shik to Syngman Rhee. And Syngman Rhee was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at was established in April. He was the premier, but he was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So he was part of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is communication says, send immediately copies of treaties from 1876 to 1910, etc. Send Hulbert's History of Korea, the Passing of Korea. So all of these materials before World War I are being asked. So Kim Kyu-shik is asking Syngman Rhee, send me these materials now, and you must come. So this shows that there's this deeper issue, and I'm sure you all are aware of the Koreans in The Hague in 1907, of Koreans trying to get a hearing by the organized international community for, quite frankly, broken promis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o respect their treaty obligations. So here you have Kim Kyu-shik asking for these earlier materials, which I think is very interesting. Here he is asking for 100 copies of Freedom and Peace. What is he referring to? This wonderful monthly produced by Korean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edited by Yoon Chi-ho's son, Yoon Young-sun. He was the editor of this magazine, and you can see that this is the original. You can see the date is March 1919. So this is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by this, as we've been talking about, global network of activists. And Kim Kyu-shik says, send me 100 copies of this magazine quickly. So again, emphasizing this network and these materials, and it's sort of poignant and ironic that Yoon Chi-ho's son is the editor of this magazine. And obviously the magazine is being made because Yoon Chi-ho's son perhaps has a different view about the efficacy of this international appeal, perhaps because of his youth. This was actually shown in the video from this morning, and this is an earlier attempt of Koreans to get a hearing at an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this being the 1907 Hague Peace Conference, which happened obviously before World War I, and this was a peace conference that was not the result or settling disputes after a war. This is why the Hague Peace Conferences are so important and should be connected, I think, with the 1919 movement. And again, there's an attempt to get a hearing. It fails. And Homer Hulbert, if you don't know who he is, he was an American. He helped the Korean delegation in The Hague in 1907, and he was also helping Kim Kyu-shik in Paris in 1919. And here you have a
telegram. This one is from Syngman Rhee to Kim Kyu-shik. See Hulbert. See Hulbert. So one possible answer to how is it that Kim Kyu-shik can publish these pamphlets that Professor Mina has mentioned, that he's able to publish these pamphlets in Europe. Well, Homer Hulbert was there, and Homer Hulbert had helped Soje Pil set up the Dongnip Shinmun, and Homer Hulbert had his own newspaper earlier. So perhaps he is helping him. See Hulbert, it says. As we know, as we've discussed this morning, self-determination is not recognized for countries outside of the belligerents in World War I. And here's a telegram to Syngman Rhee: do not be discouraged. And so what happens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this independence through diplomacy that was mentioned, again, this is about justice. This is not just about self-determination. This is about seeking justice. And so this happens really 2 days after the Treaty of Versailles is decided at the end of June. 2 days later in the United States Senate, this Selden Spencer passes a resolution in the United States Senate to get the Senate to honor its Article I treaty obligations to Korea to use its good offices. And Kim Kyu-shik is aware that this is happening because this is a thank you letter from Kim Kyu-shik. You can see the telegram is coming from France, and Kim Kyu-shik is thanking, there you see Kim Kyu-shik, chief delegate. And it says, the Korean delegation to the peace conference. I also wanted to add that when Kim Kyu-shik leaves for Paris in February, he is the delegate of the Korea Young Men's Association. But as we've discussed, when he arrives in late March. He arrives in late March in France. March 1st has already happened while he's at sea. And as we discuss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is established on April 11th.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n makes Kim Kyu-shik their delegate. So he's not just a delegate of the Korean Young Men's Association, he is a delegat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you can see the credentials, he's sent the credentials from the United States, and he identifies himself as a delegat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I think is very interesting. I'm running out of time, so these are just some materials. I think perhaps the European publications include that one, but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the Korea Review that began being published in March 1919. And lastly, I would be remiss if I didn't mention Kim Nansa, also known as Kim Ransa or Kim Haransa. She sort of came onto my radar as I was researching March 1st, and you can see the date of her death is 1919. And she, as I understand it, was sent to Paris. She was also trying to get to the Paris Peace Conference. She was Yu Guan-soon's mentor and a teacher at Ewha, and since we have a professor from Ewha, I would be remiss if I didn't mention her. But she dies along the way, and some people think that she was poisoned. And in closing, I'm out of time, I just wanted to say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an American, it is a point of pride for you all because you grant equal suffrage to men and women at the outset of your Constitution, whereas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had to be amended, and next year is the 100th anniversary. So women get the right to vote in 1920 in the United States, but your founding document, that Constitution, grants it to women before the United States does. And I'll just end with that. Thank you.
네, 두 번째 토론 맡아주신 호프메이 교수님께서는 파리 강화회의의 국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독립운동 국내외를 말하고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요청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요.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따 5시에 종합토론 시간에 그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이전에 들어왔었던 질문지 그리고 객석에서의 질문 포함해서 오후 5시에 진행하는 종합토론에 그때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1세션에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 토론해 주신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청중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1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